여기 노숙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땅을 파고 돌을 쌓고 다지며 무엇인가를 만드는데요. 모두가 그의 무모한 행동에 손가락질할 때 그는 오로지 한국 온돌의 위대함을 캐나다에 알리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주변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는 도대체 무엇을 봤길래 이토록 한국의 온돌에 집착하며 이런 기행을 행하는 것일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부탁드려요. 저는 캐나다 북부 옐로나이프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멜리아 브라운입니다. 저희 가족은 3대째 이어온 건축가 집안이에요. 할아버지는 1950년대에 이 도시의 첫 현대식 빌딩을 설계하셨고 아버지는 지금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예요. 어릴 적부터 저는 아버지를 보며 자랐고 건축이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만드는 게 바로 건축이야. 아버지는 늘 이런 말씀을 하시며 웃으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멋진 건물들이 그려진 도면을 구경하는 게 저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죠.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란 저도 자연스럽게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 가문의 건축가 전통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옐로나이프는 캐나다에서도 손꼽히는 추운 도시예요. 10월이면 첫눈이 내리고 12월이 되면 기온이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지곤 하죠. 겨울철 평균 기온은 영하 25도 이하로 유지되고 한파가 몰아치는 날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의 추위로 유명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옐로나이프의 겨울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한다. 살아보니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직접 설계하신 최신식 건물이에요. 독일제 첨단 보일러 시스템과 북유럽에서 수입한 3중 유리창, 스위스산 최고급 단열재까지 아버지는 세계 각국의 최고 기술들을 모아 이 집을 지으셨죠. 덕분에 우리 집은 건축가들 사이에서 미래형 주택으로 불릴 정도였어요. 아버지는 이 집을 설계하실 때마다 빔 프로젝터로 도면을 보여주시며 신나게 설명하셨어요. 아멜리아, 이건 독일에서 새로 나온 온도 조절 시스템이야. 방마다 원하는 온도로 설정할 수 있지. 이 유리창은 단열 성능이 일반 창문의 3배야. 내가 직접 만져봐도 차갑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눈은 설명하실 때마다 반짝반짝 빛났죠. 하지만 이런 최첨단 시스템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캐나다 특유의 높은 천장 구조 때문이었죠.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도 따뜻한 공기는 전부 높은 천장 쪽으로만 올라가 버렸어요. 덕분에 실내 온도계는 20도인데 반해 실제로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은 훨씬 더 추웠죠. 게다가 강제로 더운 바람을 불어넣는 방식이다 보니 집안 공기가 엄청 건조해졌어요. 가습기를 여러 대 틀어도 소용이 없을 정도였죠. 이 건조한 공기는 어머니의 류마티스를 더 악화시켰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건조한 환경이 관절염을 더 심하게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난방비는 또 어떻고요? 높은 천장 때문에 데워야 할 공간이 더 넓어져서 보일러를 가동할 때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한 달 난방비가 $1,000가 넘어갈 때도 있었죠. 가장 마음 아픈 건 류마티스로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천장과 바닥의 심한 온도차 때문에 어머니는 더 힘들어하셨죠. 손마디 관절도 좋지 않으셔서 커피잔을 들기도 힘들어하셨어요. 아무리 비싼 보일러를 틀어도 소용이 없었죠. 바닥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고 난방비만 하늘로 치솟았어요. 결국 어머니는 하루 종일 거실 벽난로 앞 소파에 앉아 계시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나마 그곳이 집에서 제일 따뜻한 자리였거든요. 우리 도시의 대부분의 가정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웃들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보일러 사용을 최소화했고 이동식 히터나 벽난로를 이용해서 추위를 견뎌내려 했죠. 건축가인 아버지조차도 이 문제만큼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계셨어요. 건축을 공부하는 저도 우리 집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많이 속상했어요. 저는 그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학교에 한 전학생이 왔어요. 바로 한국에서 온 지수였죠. 우연히 같은 반이 된 우리는 금세 친해졌어요. 어느 날 지수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평소처럼 과자를 먹으며 수다를 떨다가 어머니께서 무릎이 아프다며 진통제를 드시는 모습을 보았죠. 벽난로 앞 소파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를 보며 지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멜리아, 이건 그냥 궁금한 건데 너네 이렇게 좋은 집 살면서 왜 바닥 난방은 안 해? 바닥 난방이라고? 그게 뭔데? 제가 물어보자 지수는 자기 할머니 댁 얘기를 해주었어요. 캐나다에 사시는 우리 할머니도 관절염이 심하시거든. 근데 한국에 계실 때는 바닥이 따뜻해서 그나마 덜 아프시대. 겨울에도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실 수 있었어.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온돌이야. 신기하지?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거야. 사진 속에는 바닥에 깔린 난방관과 그 위에서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지수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추운 겨울을 났대. 저는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바닥을 데운다는 게 이상하게 들렸거든요. 그래도 친한 친구가 하는 말이라 더 관심이 갔죠. 지수가 보여준 자료들을 보면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현대식으로 발전한 온돌 시스템,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 특히 노인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학 자료들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흥미로웠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의 난방 시스템에 대해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면서 자료를 모았죠. 지수한테도 계속 물어봤어요. 야, 진짜 바닥이 따뜻하다고? 화재 위험은 없어? 지수는 제 질문에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해 주었어요. 심지어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더 자세한 것들도 알아봐 주었죠. 매일 밤 진통제를 드시고 차가운 바닥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지수가 들려준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어요. 우리 집처럼 난방비 걱정에 시달리지도 않고 바닥이 차가워서 고생하지도 않는다니. 더 놀라웠던 건 현대화된 온돌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도 높고 유지 비용도 훨씬 적게 든다는 거였죠. 어느 날 저녁 지수가 자기 노트북을 들고 우리 집에 왔어요. 이것 좀 봐. 이건 서울에 있는 아파트야. 다 온돌 난방이 깔려 있대. 지수가 제 눈치를 한번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 우리나라로 유학 와볼래? 내가 직접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좋은 제안 같았어요. 어차피 건축 공부를 하는 거,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고민 끝에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죠. 특히 아버지의 반응이 걱정됐어요. 한국이라고? 거기서 대체 뭘 배우겠다는 거니? 예상대로 아버지는 화를 내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하필 한국을 가겠다는 거야? 독일이나 스위스라면 몰라도 아버지에게 한국은 여전히 가난한 개발도상국이란 이미지였나 봐요. 저는 지수가 보여줬던 서울의 최신 건물들과 첨단 기술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죠. 그런 거창한 건물 몇 개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넌 선진국의 기술을 배워야 해.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머니가 저를 도와주셨죠. 여보, 아멜리아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의 말씀에 아버지는 마지못해 동의하셨어요. 알았어.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한국 유학 생활이 시작하게 됐죠.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에 저는 연신 창밖을 바라보며 탄성을 질렀어요. 제가 살던 옐로나이프에 비하면 서울은 마치 거대한 미래 도시 같았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에 어우러진 옛 성곽 흔적들 그리고 밤이 되면 더 화려해지는 도심의 모습까지. 지수가 보여줬던 사진들은 이 도시의 일부분만 보여줬을 뿐이었어요. 특히 제가 한국에 와서 놀라웠던 건 대중교통이었어요. 옐로나이프에선 자가용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했는데 서울은 지하철과 버스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게다가 역 안에는 쇼핑몰이 있고 문화공간이 있고 마치 지하에 또 다른 도시가 있는 것 같았어요. 대학교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캠퍼스의 건물들은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고 기숙사는 제가 살던 캐나다 집보다도 더 스마트한 시설들로 가득했죠. 지문 인식으로 문을 열고 스마트폰으로 세탁기를 예약하고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불러주는 걸 보고 마치 미래의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옐로나이프의 겨울에 비하면 한국의 겨울은 그리 춥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죠. 드디어 지수가 말했던 온돌 난방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두꺼운 양말을 신은 채 기숙사 문을 열었죠. 캐나다의 한겨울 같은 추위를 각오하고 있던 저는 기숙사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두꺼운 양말 안에 있던 발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이 신기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착각하는 건가 싶었죠. 양말을 벗고 조심스럽게 맨발을 바닥에 대보았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와 하는 탄성이 나왔어요. 영하의 날씨인데도 바닥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거든요.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 친구가 나를 보며 말했죠. 이게 바로 온돌이야. 한국만의 전통 난방 기술이야. 어때 직접 경험해보니 신기하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 같은 거지.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아버지가 자랑하시던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우리 집보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 난방 방식이 더 뛰어나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그 친구는 온돌의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옛날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바닥에 구들장을 데웠거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바닥만 데우는 게 아니라 열을 가두고 오래 보존하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어. 구들장 밑으로 구불구불한 길을 만들어서 연기가 지나가게 했는데 그러면서 돌이 열을 천천히 머금었다가 오래도록 내뿜는 거야. 친구의 설명을 들으면서 난 우리 집 난방 시스템이 떠올랐어요. 최신 기술로 만들었다는 보일러는 열을 위로만 보내서 높은 천장 쪽은 덥고 바닥은 차가웠는데 한국의 온돌은 열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한 과학적인 난방 시스템이었죠. 우리 집이 자랑하던 독일제 보일러가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특히 한국의 온돌 성능 중 감동적이었던 건 에너지 효율이었죠. 한번 데워진 바닥은 마치 축열기처럼 열을 오래 보관했어요. 캐나다에서는 보일러를 하루 종일 틀어도 바닥이 차가웠는데 여기서는 잠깐 틀어도 방 전체가 금세 뜨끈해졌어요. 우리 집처럼 천장이 높아도 열이 위로 다 올라가 버리는 게 아니라 바닥부터 차곡차곡 데워지니까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친구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죠. 요즘은 이 전통 방식을 현대화해서 더 편리하게 만들었지. 보일러만 켜면 자동으로 바닥이 따뜻해지고 온도 조절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친구의 온돌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우리가 얼마나 비효율적인 난방을 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유럽의 선진국들도 이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 온돌의 원리를 현대화해서 적용하려고 한대요. 룸메이트인 민지에게 난방비 얘기를 물어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집에 $1,000가 넘는 난방비와 비교하면 정말 큰 차이였죠. 우리 집은 그 정도면 겨울 내내 쓰고도 남을 것 같은데. 민지의 말에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따뜻한 바닥에 누워 생각했어요. 한국의 선조들은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지혜롭게 활용했다는 게 놀라웠죠. 차가운 바닥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이런 따뜻한 바닥이었다면 어머니의 류마티스도 많이 나아질 텐데 하며 눈물이 나왔어요. 저는 이 기술을 꼭 우리 집에도 도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죠. 그날 밤 이 놀라운 경험을 아버지와 나누고 싶어 바로 이메일을 썼어요. 온돌의 원리와 장점, 신기했던 제 경험을 자세히 설명했죠. 특히 어머니를 위해 우리 집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해보면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한국의 의학저널에서 찾은 온돌이 관절 질환해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도 함께 첨부했지만 돌아온 아버지의 답장은 차가웠어요. 아멜리아, 너가 한국을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너가 보낸 자료는 예전 구식 기술이야. 우리 집은 최신 독일제 보일러와 스위스산 단열재로 지은 현대식 건물이라고. 게다가 목조주택의 바닥을 뜯어내고 그런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건 구조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어. 수십 년간 쌓아온 건축가로서의 자부심이 제 제안으로 인해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자료를 모았어요. 교수님께 여쭤가며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공부했고 현대 건축에 적용된 사례들도 찾아봤죠. 사례 조사하던 중 특히 눈에 띈 건 유럽 선진국들의 반응이었어요. 독일과 스위스의 건축가들이 온돌의 원리를 연구하고 있다는 기사를 발견했거든요. 저는 아빠에게 다시 메일을 보냈죠. 한국 온돌이 단순한 전통 기술이 아닌 이유와 유럽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말했죠. 서울의 최신식 빌딩들에 적용된 현대식 온돌 시스템 사진도 함께 첨부해서 보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완고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최고의 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 없겠구나. 그 답장을 받고 한동안 컴퓨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바닥 때문에 거실 벽난로 앞에서만 지내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했죠.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 있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게 해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아무리 자료를 보내도 이 따뜻함은 직접 느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직접 오셔서 온돌의 따뜻함을 직접 느끼시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처음에 부모님께 한국 방문을 제안했을 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한국까지 가서 뭘 보겠다는 거니? 여기서도 충분히 좋은 기술들을 볼 수 있잖아. 저는 그게 아니라 외동딸의 졸업식 때 안 와보실 거냐며 삐진 척을 했죠.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부모님은 마지못해 한국행을 결정하셨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시자마자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초고층 빌딩들과 첨단 시설들을 보시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죠.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구나. 아버지의 중얼거림이 귀에 들렸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시작됐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에 들어서신 어머니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어요. 이게 뭐지? 바닥이 따뜻하네. 어머니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느껴보셨죠. 그 순간 어머니 얼굴에 번진 미소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호기심에 바닥을 만져보셨어요. 이건 정말 특이한데? 열이 이렇게 균일하게 퍼지다니. 건축가의 눈으로 보시더니 바로 호텔 직원을 불러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현대식 버전인 바닥 난방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아버지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다음 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의 독특한 문화 공간인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들어설 때 부모님의 표정이 난감해 보였습니다. 낯선 유니폼 같은 단체 복장을 입어야 했고 좁은 방들이 미로처럼 이어진 구조도 외국인의 눈에는 답답해 보였나 봅니다. 이게 바로 온돌 시스템이에요. 수천 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이용해 온 방식이죠. 제 설명에 아버지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맨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리셨죠. 어머니도 처음에는 바닥에 눕는 것을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황토방에서 30분쯤 지났을 때 어머니의 얼굴에 홍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어느새 편안함으로 바뀌어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어머니의 관절 상태였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엔 조금만 앉아 있어도 무릎이 아팠는데 여기선 전혀 불편하지 않아. 어머니는 무릎을 만지며 신기해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잔뜩 긴장되어 있던 어깨도 편안해지고 쉽게 잠들지 못하시던 어머니가 따뜻한 온돌방에서 깊은 숙면을 취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에 의심은 잊은 듯 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온돌방들을 둘러보면서 구조와 인테리어를 관찰하시는 듯 했죠. 자연재료로 만든 벽, 바닥의 구조, 열의 순환 방식까지 전통 지혜가 담긴 과학적인 설계에 감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났을 때는 부모님 모두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로가 풀리고 혈색이 좋아진 것은 물론 특유의 건강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류마티스로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이렇게 편안해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일주일 동안의 한국 방문은 부모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서울의 건축물들을 보며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찜질방 방문 이후로는 온돌 시스템이 적용된 곳이면 어디든 살펴보셨고 호텔 로비에서도 바닥 난방 시스템의 도면을 요청하실 정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구나. 아버지는 매일 저녁 호텔에서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기록하셨습니다. 현대식 온돌이 적용된 건물들의 구조, 에너지 효율성 데이터, 시공 방식까지 꼼꼼히 메모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아버지의 편견을 완전히 깨트린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멜리아, 아빠가 잘못 생각했구나. 너 말대로 이건 단순한 전통 기술이 아니야. 현대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미래의 시스템이야. 처음으로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겸손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떠나기 전날 찜질방을 한 번 더 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처음과 달리 찜질방이 익숙해지셨는지 도착하자마자 황토방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따뜻한 온돌바닥에 눕자 어머니의 얼굴에는 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조용히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건 정말 오랜만이네. 집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 옆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면 우리 집도 이렇게 바꿔볼까? 당신이 이렇게 좋아하니 왜 진작 아멜리아의 말을 안 들었는지 후회가 되는군. 하며 말씀하셨어요. 직접 와서 느껴보니 한국인들의 지혜로움이 정말 놀라워. 열 효율도 좋고 공간 활용도 훌륭해. 아버지는 벽면을 두드려 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찜질방도 그렇고 우리가 묵은 호텔이며 한국의 건축 기술은 정말 과학적이고 놀라워.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는 놀란 듯 바라보셨고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고수해오신 건축 철학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캐나다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바로 행동에 들어가셨어요. 설계 사무실에 며칠 동안 계속 불이 켜져 있었죠.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펼쳐놓고 우리 집의 구조에 맞는 온돌 시스템을 설계하시느라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기존의 목조주택 구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온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아버지가 동료 건축가들과 온돌 시스템 도입을 상의하자 대부분이 반대했죠. 목조주택의 온돌이라고?
그건 너무 위험해. 동양의 난방 방식을 그대로 들여온다는 게 말이 되나? 아버지는 온 마을을 한국에서 체험한 온돌 시스템으로 바꾸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이웃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웃들의 반응은 더 냉담했어요. 우리 지역 주민 모임에서 아버지가 온돌 시스템 설치 계획을 이야기하자 그런 낯선 시스템으로 화재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캐나다 날씨에 맞지도 않을 텐데. 이웃들은 오랫동안 써온 난방 방식을 바꾼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거죠. 저희는 어머니의 사례를 들려주며 설득을 시도했어요. 한국에서 겨우 일주일 만에 류마티스 증상이 얼마나 호전되었는지, 그동안 써온 난방비가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를 설명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건 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여기서는 안 돼, 라며 선을 그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마을 전체를 바꾸는 건 추후로 미루고 우선 우리 집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아버지는 이제 건축가로서의 자존심이 아닌 가족을 위한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한국에서 보신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잊지 못하셨나 봐요. 아버지는 한국의 온돌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우리 집에 적합한 방식을 연구하셨죠. 목조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위험은 완벽히 차단하면서도 온돌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는 방법을 찾아내셨어요. 가끔 이웃들이 궁금한 듯 공사 현장을 기웃거렸지만 아버지는 묵묵히 작업을 진행했죠.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어머니의 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닥 난방의 온도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했고, 어머니가 한국의 찜질방에서 가장 편안하게 느끼셨던 온도를 참고했습니다. 공사하는 내내 어머니는 설렘에 들뜨신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집에서도 그때처럼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시면서요. 며칠 전에는 아버지가 새로운 설계도를 들고 오셨습니다. 지하실을 개조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을 위한 깜짝 선물이야. 한국에서 그렇게 좋아하던 찜질방을 우리 집에도 만들어 볼까 해. 한쪽에는 황토방을, 다른 쪽에는 소금방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설계도를 들여다보셨습니다. 여보, 정말 이런 것도 가능해? 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국에서 자재도 알아보고 있어. 제대로 된 찜질방을 만들려면 그쪽 재료들이 필요하거든. 한국 방문 이후로 쏟아붓는 아버지의 열정이 놀라웠습니다. 드디어 공사가 끝나고 첫 겨울이 찾아왔어요. 바깥은 영하 40도의 혹한이었지만 우리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죠. 특히 어머니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더 이상 아침마다 무릎 통증을 호소하지 않으셨고 예전처럼 집안을 활기차게 돌아다니실 수 있게 되셨거든요. 이웃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하면 어떨까요? 어머니가 제안하셨어요. 처음엔 아버지도 저도 망설였죠. 그동안 주변의 반대가 워낙 심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직접 경험해봐야 이 따뜻함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12월의 어느 주말, 우리는 이웃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어머나, 이게 뭐죠? 바닥이 따뜻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이웃들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느껴보더니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특별한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지하실로 향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훈훈한 온기가 몸을 감쌌고 은은한 황토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찜질방입니다. 아버지의 설명에 이웃들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한쪽에는 따뜻한 황토방이, 다른 한쪽에는 소금방이 자리 잡고 있었죠. 특히 류마티스로 고생하시던 옆집 스미스 부인은 황토방에 들어서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이렇게 따뜻한 바닥은 처음이에요. 스미스 부인은 조심스레 바닥에 앉아보셨습니다. 한참을 앉아 계시더니 무릎을 만지작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해요. 평소라면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무릎이 아팠을 텐데. 어머니는 그 말씀을 듣고 반가워하시며 본인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두 분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위층으로 올라와서는 아버지가 온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벽을 헐어 내부 공사 과정을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주시며 어떻게 목조주택의 안전을 지키면서 온돌을 설치했는지, 화재 예방을 위해 어떤 장치들을 했는지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난방비 고지서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죠. 작년과 비교해 30% 이상 절약됐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고지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전에 반대하던 건축가들도 이제는 꼼꼼히 메모를 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스미스 부인이 찾아오셨고 그 다음은 옆 동네 제임스 씨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겨울마다 차가운 바닥 때문에 고생하시던 분들에게 온돌은 마치 기적 같은 선물이었죠. 아버지는 이제 바빠지셨어요. 다른 집들의 온돌 시공 의뢰가 늘어나면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캐나다 실정에 맞는 온돌 시스템을 개발하시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야.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인의 지혜의 산물인 거지. 특히 감동적인 건 어머니의 지하 찜질방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이웃 할머니들이 모여 찜질방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양식 의자에 앉는 것이 익숙하셔서 바닥에 앉는 것을 어색해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황토방에 수건을 깔고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셨죠. 어머니는 한국에서 배워온 대로 삶은 달걀을 내오셨고 할머니들은 각자 손수 만든 쿠키와 머핀을 가져오셨습니다. 찜질방의 온기 속에서 다과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할머니들의 굽어진 허리가 조금씩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온몸이 녹아내린다고 표현했죠. 캐나다의 차가운 겨울 속에 자리 잡은 작은 한국, 이곳에서 그들은 따뜻한 위로를 얻고 계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동네의 풍경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온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겨울이면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연기도 줄었죠. 난방비 걱정에 시달리던 이웃들의 얼굴에도 여유가 생겼고요. 가끔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의 선조들은 건축이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수천 년 전부터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사람들의 삶에 조화롭게 담아낸 한국 선조들의 해안은 현대 건축가인 아버지에게도 큰 가르침이 되었나 봅니다. 한국의 온돌은 이제 캐나다의 작은 마을에 따뜻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온돌 말고 또 다른 한국만의 좋은 문화나 시스템 있으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 사연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인사이드였습니다.